자, 우리는 효종 시기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효종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북벌운동으로 유명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선시대 후기적에 즉 이 한반도 땅에서 최초로 유통된 돈이었던 상평통보가 활발히 제조됐던 게 바로 여기는 효종 때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통된 돈이 상평통보인데 이것이 인조 때 처음으로 주조되고 효종 때 재주조되고 이게 나중에 숙종 때 널리 퍼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 화폐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좀 사람이 유식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가지고 다니게 돈이니까 이렇게 보면서 친구나 가족이나 연인하고 뭐 이야기할 때 이렇게 돈을 꺼내 보이면서 이 돈에 담겨 있는 역사가 뭔지 알아? 이러면 왠지 좀 이렇게 으스켜 보이지 않습니까? 화폐 역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화폐를 보면 그 시대의 상을 알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에는 화폐가 단순히 경제적 수단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가 자신들의 업적이랄지 아니면 새로이 등극한 황제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널리 쓰였었습니다. 지금은 뭐 국정 홍보처 이런 게 따로 있어가지고 뭐 인터넷이랄지 TV CF 혹은 유인물로 이제 많이들 국민들에게 알리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게 따로 없다 보니까 동전에다 얼굴을 새기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은 동전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새겨서 자기 지역에 유통을 시켰거든요. 동전을 보면서 자나깨나 이 사람이 알렉산더구나. 우리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맨날 보잖아요. 뭐 그런 방식으로 알렸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동전을 보면 그 시대의 타락상 흥망성쇠를 알 수 있는데 그 로마 시대에 쓰였던 매음동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지금 뭐 이렇게 얽혀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고 이것이 로마의 매음굴에서 쓰였을 걸로 추정되는 그런 주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보면 어떤 그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돈을 왜 돈이라고 부를까요? 돌고 돈다라고 그래서 돈입니다. 왜 옛날엔 환이라고 불렀죠, 돈을. 왜 환일까요? 그렇죠. 둥글어서 환이 되는 거죠. 오늘날은 왜 그러면 원이라고 부를까요? 역시 둥글어서 원인 거죠. 돈이라는 건 돌고 둥글게 다닙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잠깐 누구에게 보이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고 그 돈이 다시 쓸려 나가면 그 사람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돌고 도는 게 돈이니 너무 돈에 집착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 여기 있는 돈은 일단 한반도에서는 선사 시대부터 돈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땐 따로 화폐 뭐가 철전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조개 껍데기 같은 걸 사용했을 걸로 이제 추정이 돼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선생님, 그 당시에는 해안가에 널린 게 조개 껍데기인데 어떻게 조개 껍데기가 화폐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들을 하는데, 그럼 저는 역으로 또 질문해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석 모으는 사람들 있죠. 널린 게 돌인데 왜 어떤 수석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온통 다 나무죠. 근데 저기는 뭐 신라 호텔에 그 심어져 있는 나무 뭐 이런 거 1억여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왜 그렇게 비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개 껍데기가 화폐로도 사용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쭉 세월이 지나요. 세월이 지나서 우리나라에 이제 오늘날의 중국식 엽전이 처음 들어온 건 철기 시대가 됩니다. 고조선 막바지쯤 돼가지고 철기 시대에 중국에서 화폐가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유입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화폐가 이렇게 생긴 화폐예요. 여러분들 뭐 같이 생겼습니까? 마치 그저 중국집 주방장 셰프님께서 쓰시는 그 무슨 중국 칼 같이 생겼잖아요. 말 그대로 밝은 빛을 내는 칼 모양의 돈이다. 그래서 이걸 명도전이라고 부르는데 당시 중국의 그 해안가 어부들이 당시에는 화폐 유통이 오늘날처럼 활발하지 않았으니까 평상시에는 이걸로 생선 아가미를 땁니다. 그러다가 또 화폐로 쓰기도 하고 실제 이게 칼이었어요. 이게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바로 철기시대 명도전이 되고요. 그리고 엽전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수용된 바로 오수전, 발량전 이런 돈이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은근 무시한다고 그러죠. 야, 너희 동양의 그 엽전은 왜 이렇게 디자인 자체가 이게 서양의 동전은 굉장히 그 디자인 자체가 그 예술적으로 파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불가리라는 그 명품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가리 창업자의 손자 불가리가 그분께서 그 코인 수입을 수집을 하셨나 봐요. 수집을 했는데 나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 고대 그리스 로마 동전이. 그래서 그 코인들을 모아다가 회사에 맡겨서 제품화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코인을 가지고 뭐 펜던트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뭐 이렇게 장식물을 만들어서 더 비싼 가치로 이렇게 불가리
붙여갖고 팔고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뭐 엽전이나 동전 이런 거를 조금 그렇게 명품화 시키는 건 어떨까? 브랜드화 시키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하여튼 이걸 무시하는 건 서양 사람들이 좀 몰라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런 건 게, 이게 실제로 이렇게 꿰는 구멍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안에 우주 천지간 이치가 다 담겨 있어요.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네모난 것은 우리 지구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렇게 둥근 것은 무한한 우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모든 우주간 천지의 이치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심오한 이치가 있는 것이 동양의 엽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철기 시대에는요, 철 있죠, 철을 덩이쇠라고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화폐처럼 교역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로 가요. 삼국시대에 가서는 크게 뭐 어떤 그 동전 유통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건 없고, 고려시대의 기록이 오늘날 잘 남아 있는데요. 이 고려시대 최초로 철전을 만든 사람이, 고려시대에도 성종이 있는 거 아세요? 고려시대에도 모든 제도와 문물을 완성한 성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종 때 건원중보라는 돈이, 철전이 최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통에는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화폐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단 생산성이 늘어나야 되죠. 먹고 남는 잉여 농산물, 여러 가지 그 잉여 생산물들이 많아야 되고, 이것을 물물 교환하기가 힘들 때, 그때 필요한 게 화폐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자급자족이었고, 물물 교환이면 충분했지 굳이 화폐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종의 건원중보는 실패를 했고요. 이 세월이 지나요. 세월이 지나서 고려시대에도 숙종이 있어요. 여러분들 숙종 그러면 조선시대 장희빈 남편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도 숙종이 있는데, 고려시대에도 숙종이 있는데, 고려시대 숙종이 사실상 돈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 때 엄청 돈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숙종의 동생이었던 의천이라는 스님 때문이에요.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중국 송나라의 불교 배우라고 유학을 보내는데, 이 불교도 불교지만 가가지고 그 중국에서 활발히 유통되는 화폐를 봤습니다. 야, 이거 우리 형님께 빨리 알려드려야지. 왕자 출신 스님이거든요. 돌아와가지고 막 형을 쪼르는 거. 형, 나 중국 갔는데 다 화폐 써. 그럼 화폐라는 걸 만드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도 생기고 국가에 엄청난 이익이 되고 경제도 발전한다고, 빨리 화폐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갖고 동생이 막 그런, 동생이 쪼르니까 알았어, 그래서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숙종 때 만들어진 화폐가 뭐 삼한통보, 삼한중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전부 다 우리 민족을 말하고 있죠. 사만이라고도 부르고 우리 민족을 해동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엽전, 이때 또 만들어진 고가의 화폐가 뭐냐면 활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활구가 딱 이렇게 생겼어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뭐같이 생겼어요? 무슨 목자는 코카콜라 병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코카콜라 병은 뭘 보고 디자인했다고 그래요? 뭐 늘씬한 여인의 몸매를 보고 디자인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활구는 그게 아니고 한반도의 모양을 본뜬 겁니다. 우리 한반도가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반도 모양을 본뜬 건데, 주둥이가 넓다고 그래서 활구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활구는 은으로 만든 고가의 화폐가 됩니다. 자, 이걸로 널리 유통시키려고 했는데 의천이나 숙종이나 잘못 생각한 게 있습니다. 화폐가 유통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력이 뛰어나지고 잉여 생산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이 화폐만 억지로 유통시키려고 하다 보니 결국 이건 실패하게 되고요. 이 고려시대는 이 돈을 전혀 안 썼던 것이 아니고, 고려시대도 스타벅스가 있었거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걸 다점이라고 불렀어요. 다점. 그리고 술집을 주점이라고 불렀는데, 오늘날도 뭐 스타벅스나 뭐 술집 가면 비싸잖아요. 저는 뭐 술을 안 먹어서 모르지만 뭐 양주 한 병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다점, 주점 같은 데서만 쓰였지 실제는 제대로 유통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세월이 쭉 흘러요. 쭉 흘려서 완전히 고려 말이 됩니다. 고려 말에 이성계가 1388년에 위화도 회군을 하고, 무슨 표현이 그렇지만 바지사장처럼 얼굴마담처럼 앉힌 왕이 있죠. 공손하게 왕위를 조금 있다가 이성계에게 양위하는 공양왕. 이 공양왕은 생각했어요. 야, 나도 교과서에 이름 좀 올리고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바로 저화라는 지폐가 됩니다. 돈으로 만드는, 그 종이로 만든 돈이 되겠죠. 근데 이 저화를 보고 이성계가 화를 버럭 냅니다. 쓰지도 않는 돈을 갖다가 이 귀한 종이로 만드냐 그러면서 여기는 저화를 불태워 버립니다, 이성계가.
불태워버리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여기는 조선초에 다시 저화가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 저화, 이성계가 화낼 만도 했던 게 그 당시에 종이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그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그 뒤 마무리를 그 뭐 종이로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굉장히 그 종이가 귀했고요. 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선시대가 되면서 돈이 없어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조선시대도 다시 저화가 만들어지고 조선통보라는 돈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거는 제대로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서 임진왜란 거치고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면 참 좋거든요. 조선 후기 우리나라 최초로 유통되기 시작한 엽전, 이것이 바로 상평통보가 됩니다. 뭐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 오늘 사실상 하나 얻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상평통보가 유통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선시대 후기 쪽에 모내기법이 발전을 하면서 엄청나게 그 생산량이 늘어나고요. 지금도 모내기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기술의 발달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나고 일손이 줄어드니까 부자 농민들이 등장을 하고 이 부자 농민들이 엄청나게 소비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하다 보니까 상인도 부자되고 수공업자도 부자되고 뭐 무역이랄지 거래랄지 전국적으로 시장이 1000개 이상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폐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평통보가 나온 뒤로는 국가에서도 세금을 상평통보, 돈으로 받고 심지어는 지주가 소장농들한테 지대를 받을 때 오늘날로 예를 들면 건물주가 입점해 있는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을 때 이제는 쌀이나 포가 아닌 천이 아닌 돈으로 달라. 이런 게 이제 유행이 될 정도로 상평통보가 널리 유행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약삭 빠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그전엔 돈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돈이 막 유통되기 시작하니까 이걸 갖고 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막 사들이기 시작해요. 돈을 사재기 합니다. 오늘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 시중의 동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진 이것을 전황 이렇게 불러요. 자, 큰일 났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국가에서 이제 돈 아니면 세금을 안 받는데요. 우리 지주는 돈으로만 지대를 받는데요. 소장료를 받는데요. 그런데 시중에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가진 사람들한테 가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사다가 그걸로 세금을 내야 되는 이중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실학자였던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의 경우는 이럴 바에는 돈을 없애버리자라는 폐전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평통보를 잘 쓰다가 한말이 됩니다. 이 한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고종임금께서 1897년에 조선이란 국호를 버리고 대한제국이라는 황제의 국가를 만드시잖아요. 이 대한제국부터 국권 피탈까지를 한말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는 한말에 새로운 동전이 만들어지죠. 이때 상평통보뿐만이 아니라 백동화, 동으로 만든 돈이죠. 백동화랄지 아니면 붉은빛 쓸 때는 적동화 이런 것들이 고종임금 때 많이 만들어지고 이게 한말의 화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대한제국이 서서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대한제국이 망한 건 1905년이에요. 그러니까 국권을 피탈당한 일제강점기의 시작은 1910년이지만 1905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을사늑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교권을 일본한테 박탈당하죠. 요해 을사늑약이 벌어졌던 바로 이 해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잡아먹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잡아먹으려면 제일 먼저 뭘 통일시켜야 될까요? 유럽 보면 알죠. 유럽이 미국에 대항해서 하나로 뭉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통일한 게 뭐예요? 헌법이에요, 화폐예요. 유럽 헌법은 지금 만들고 있고 유로화는 만들어져서 통용되고 있잖아요. 돈부터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에 설치한 일본의 제1은행권을 지폐입니다. 제1은행권으로 우리나라 화폐를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평통보하고 백동화하고 적동화를 갖다 주면은 여기는 제1은행에서 발행한 화폐가 있어요. 제1은행장에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지폐가 있는데 요걸로 이렇게 환전을 해줍니다. 요 사업을 뭐라고 일본인들은 불렀냐면 조선의 화폐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부르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돈은 일본 돈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걸 어떻게 환전을 해주냐면 이 돈도 재질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깨진 돈도 있고 뭐 부러진 돈도 있고 다양할 텐데
갑, 을, 병으로 동전의 종류를 나눠서 갑종은 100% 다 지폐로 환전을 해주는데 을종은 절반 가치로 환전을 해주고 병종은 아예 환전을 안 해줘요. 그리고 소액 있죠. 아유 나는 재산이 엽전 10단량이 다인디 이런 농민이 있으면 그건 소액 교환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돈이 적었던 일반 농민들은 돈 한 푼 없는 거지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돈이 많았던 지주 자본가 우리나라 은행들은 재산이 100만 원이었다면 평균 30만 원으로 주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인과 은행이 완전히 부도나고 도산하는 그 계기가 1905년에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제 이승만 정권 때의 화폐는 환을 썼습니다. 환.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부터 우리는 환의 개념으로 돈을 썼는데 이것을 이제 원으로 바꾼 분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 때 바꾼 것이 아니고 1961년 5월 16일 날 뭐 그림을 좀 그려드릴까요? 당시 이제 별 2개짜리 육군 소장이었습니다. 이분이 특징이요. 까만 밤에도 선글라스를 절대 벗지 않았대요. 그래서 선글라스 낀 박정희 소장이 바로 이제 그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약 3년간 이제 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 군정 시기에 이제 화폐 개혁을 하게 되죠. 뭐 명분은 당시 이제 돈의 흐름을 간파하겠다라는 건데 당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은 은행에 갔다 예금하는 게 아니라 장독대에 묻어놨거든요. 그럼 돈의 흐름을 알 수 없으니까 화폐 개혁을 하겠다. 그럼 은행으로 환전하러 가져올 거 아니냐 뭐 이런 명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당시 이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군복을 벗고 정치에 나가려고 공화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 자금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제 다양한데요. 어쨌든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 의해서 여기는 환이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델들이 다 결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원에는 이순신 장군, 이황 선생님 1,000원, 이희 선생님 5,000원, 그리고 세종대왕 10,000원권 이렇게 모델이 선정되게 되고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뭐 그 모델들이 뭐 여기는 사진에서 보시지만 그 서양 얼굴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안의 디자인을 서양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점차 이제 우리 화백들이 디자인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요. 우리가 쓴 화폐 중에 가장 이제 의미 있고 모르고 지나가는 화폐 하나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면 바로 10,000원권 지폐가 되겠습니다. 자, 10,000원권에는 우리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모습이 있고요. 뒤에는 1월 오봉도가 있죠. 임금님 뒤에는 병풍에 있는 일, 월, 해와 달과 5개 봉우리의 그림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뒷면을 보면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다는 장영실의 천체 측정 각도기 혼천이가 있고요. 그리고 20세기의 광학망원경이 동시에 있고 맨 뒤에는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졌다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가져온 별자리 천문도거든요. 이게 놓여져 있어요. 결국 우리 10,000원권에는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고구려 시대부터 조선을 거쳐 20세기 그리고 21세기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우주를 탐구하는 과학적인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것이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의 10,000원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자주 보기도 하고 보고 싶어하는 쓰는 돈 이런 철학적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요. 주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